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1년에 병원을 3번 이하로 가는 사람은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를 10% 정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설 연휴 전에 의대 정원을 최대 2,000명 선까지 늘리는 획기적인 의료 개혁안이 발표됩니다. 설 연휴 등을 앞두고 인터넷 사기와 청첩 부고, 택배 배달 등을 가장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들 그리고 대처법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가 일요일인 어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과잉진료와 의료남용 방지였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설명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양보다는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인 지불 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도 보험료의 10%를 최대 연 12만 원의 바우처로 되돌려드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보료는 내는 걸로만 알았는데 정부는 이제 돌려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박 차관이 말한 소위 대안적 지불제도의 핵심. 건보료는 다달이 꼬박꼬박 내는데 병원이나 약국을 현저하게 적게 이용하는 계층, 청년층을 위한 거라고 봐야죠.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이 문제 얘기하려면은 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 전반의 방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료 체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게 건강보험 아닙니까? 근데 이 건강보험이 전 정부의 뭐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의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 이것 때문에 그 의료 수요가 폭증했어요. 근데 건강보험 재정이 갑자기 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보험의 적자 신호등이 커진 겁니다. 경고등이 켜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료 체계 전반을 다시 좀 재구성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그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가 상당한 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더 많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은 국민한테 제공한다. 네. 이겁니다. 이건 어느 정부나 사실은 표방하고 있는 건데. 그렇겠죠. 윤석열 정부도 그걸 표방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의료라고 하는 영역의 특수성이 있어요. 이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이른바 필수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더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 두 가지가 축이에요. 네. 이제 그걸 가지고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병원을 덜 가는 의료 서비스를 덜 받는 국민들한테는 되돌려주는 방식으로라도 뭔가 좀 차등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합당한 제도입니다. 네네. 특히 20세에서 34세 주로 그 젊은 층은 아무래도 좀 건강 문제가 좀 덜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웬만해서는 그냥 약 안 먹고도 버티고 병원 갈 일도 뭐 약국에서 약 사 먹고 버티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1년에 3회 이하 또 분기별로 따지면은 한 분기 3개월에 한 번도 안 간 사람. 그런 분들이 많죠, 네, 사실. 막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전년도에 냈던 건강보험료 총액에서 10%까지를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최대 12만 원까지. 그래서 최대 12만 원. 그 더 많이 내서 더 많이 돌려받을 분들도 12만 원 이하로는 이제 이상은 안 된다. 건강 재정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돌려받는 바우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병원이나 약국에서만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네. 자, 그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박민수 차관이 말한 이 건강 바우처. 이게 영어죠. 바우처는 현금은 아닙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건데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병원이나 약국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비를 내거나 약을 살 때 쓰는 건데 그런데 이 그 의료 서비스를 덜 받는 분들은 약국이나 병원에 갈 일도 상대적으로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12만 원 예컨대 상한액 12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바우처로 쓸 수 있는데 약국이나 병원을 안 가서 안 쓰고 남는 바우처가 생길 수 있어요. 당연히 또 그렇겠죠. 이 경우에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당연히 2월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거 쓰려고 한도를 정해놓으면 1년 안에 안 쓰면 없어진다고 해버리면 안 가도 된 병원이나 안 사 먹어도 되는 약 사 먹어서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그렇게 하는 것은 원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요. 네. 정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2월에서 사실은 지금과 같은 위험 사회에서는 아무리 젊고 건강한 청년들이라도 언제 큰 사고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때 쓸 수 있도록 모아둬라.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좀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부 산하의 이 위원회의 의결로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점도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의결했기 때문에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시행을 할 거고요. 시범 사업으로 곧 이제 그 내용이 발표될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청년층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도 획기적으로 좀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본인 부담 상한제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는데 이건 왜 필요한가요? 네, 요즘 예컨대 이제 감기에 걸려서 약국에 가서 한 5천 원 약국 감기약을 샀어요. 네. 근데 이게 월소득 1,000만 원, 월소득 500만 원의 그 지배에서는 아무 부담이 안 되죠. 그런데 그 기초 생활 뭐 보장을 받고 있는 월 한 40만 원, 50만 원으로 사는 분들한테 그분들 많죠. 5천만 원 크잖아요. 네. 5천 원. 5천 원, 5천 원. 예, 5천 원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저소득층이나 그 기초생활 그 보호 대상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부담을 최소화시켜주겠다. 더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겠다. 네. 이런 이 정책 기조가 발표가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 또 경제적 사정이 현재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제때 못 내서 밀리는 분들, 이걸 체납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요즘 크게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급여 제한이 있는데 이것도 정부가 좀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이 우리보다 잘 사는데요.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한 2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우리와 같은 이 국민 건강보험 체계가 아니고 민간보험을 주로 하고 있어요. 사보험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보험은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웬만한 중산층 가정도 의료를 위한 사보험을 매달 엄청난 보험료를 부담하고서 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정말 아팠을 때는 보험 혜택 없이 천문학적인 그 돈을 지불해야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못 받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다. 이런 그 자조적인 얘기까지 미국 내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 우리는 적어도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어느 국민이나 다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여러 이제 민생의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건강보험료가 얼마 안 되겠죠. 당연히 수입이 낮으니까. 네. 이게 지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자산이라든지 이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보험료지만 그것조차 못 내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보다 더 질병에 걸릴 가능성은 또 높거든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로 병원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될 상황이 더 자주 올 수 있어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막상 건강보험료 연체에 딱 걸려버리면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이 더 어렵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분명히 우리 사회 한 면에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통해서 아무리 가난해도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에 큰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정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 박사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지금은 연소득이 네. 1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100만 원 미만 1년에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상대적으로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일단 336만 원까지 3배 정도로 좀 높여놓겠다. 네. 그런 거고 재산 기준도 지금 재산이 100만 원 미만 있는 분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 기준은 450만 원까지 높이겠다. 도움이 많이 될까요? 제가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 한 2달에 한 번씩 그 영등포 쪽방촌에 봉사활동을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직접 이렇게 뭐 떡국도 이제 설 앞두고 떡국 봉사가 또 가시겠네요. 예, 가가호 방문해서 드리거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경우에. 네. 그 가서 보면 재산 100만 원 아닙니다. 그리고 뭐 월소득 100만 원 전혀 턱없이 그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 꾸려 나가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아직도. 그런 이제 음지에 사시는 정말 어려운 분들은 여러 민간 단체도 도와주고 구호도 하지만 네. 정부가 이럴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든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그 저소득층에 대한 또 절대 빈곤선에 아직도 있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 발벗고 나선 데서 상당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와 함께요. 한편으로 정부는 이른바 의료 쇼핑이라는 게 있죠. 물건 사듯이 여기저기 주워 담는 겁니다. 그렇게 불리는 건강보험 남용 실태를 좀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민수 2차관 얘기. 자, 불필요한 의료 쇼핑 같은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 혁신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앞으로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 병원을 또 이렇게 다니나 싶은 분들이 있죠. 저도 이번에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고 정말 좀 경악했어요. 의료 쇼핑이다, 의료 남용이다 얘기들은 많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년에 365회 이상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2,500명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대형 병원 가는 분들. 근데 웬만한 병원은 휴일은 또 문을 닫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한 1회 이상 어쨌든 꼬박꼬박 병원을 간 거예요. 오전 오후 가는 분들도 있대요. 최대 기록은 2,050회입니다. 한 사람이. 네. 한 명이 1년에 2,050회 진료를 받은 걸로 기록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하루에 계산해 보니까 대략 5.5회, 6회. 그러면 이 사람은 병원 아침 새벽부터 열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병원 문 열면 그때 출근해서 하루 종일 병원을 다녀서 대여섯 군데를 다녀야 돼요. 병원 문 닫을 때까지. 가면 바로 진료도 안 되잖아요. 보통은 30분, 1시간 기다리죠. 그럼요. 예. 그거 계산하시면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병원 돌아다니면서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병원 나들이가 일과인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이걸 다 건강보험으로 지금 어쨌든 이게 그 급여 항목에 해당되면은 다 보험료로 이 국가가 또는 우리 국민이 이걸 지원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특수한 경우겠죠. 특수한 경우지만 1년 365회 이상 진료가 2,500명이라고 하는 건 이게 아주 특수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분들 진짜 가야 될 곳은 정신의료 쪽이다. 그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어요. 뭐 개인적 견해시긴 하겠습니다만 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민간 외래진료 횟수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년 365일 그러잖아요. 365일을 넘는 사람 무려 2,500명 선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률을 확 올리겠다. 자, 90%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자들의 건강보험 급여비 저렇게 나와요. 네. 저게 우리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저렇게 쓰였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 지금 이렇게 의료 쇼핑하는 거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자유시장 경제죠. 대신에 당신 돈 갖고 해라. 네. 그러니까 그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 높이니까 그럼 365일 자기 돈 갖고 병원 가는 거야. 누가 뭐 간섭할 이유가 뭐 그렇죠.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정부는 건보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이 비급여 과잉 진료도 이번에 손을 좀 확 보기로 했습니다.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도 받으면 양쪽에서 지금까지 실손보험도 받고 건강보험 혜택도 다 받았거든요. 이거 혼합진료라고 합니다. 이거 엄단하겠다는 거죠? 저도 한 2번 무릎이 안 좋아서 물리치료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정형외과에. 예. 정형외과에 이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요. 물리치료는 대개 정기적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자기구를 통해서
전자기 자극을 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요. 그렇죠. 뭐 그런데 레이저 쏘여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곳을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의료진들이 간단하게 작동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말고 도수 치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도수 치료는 뭐냐면 도수 체조라고 했잖아요. 국군 도수체도.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치료사가 진짜로 자기 몸을 써서 뭐 이렇게 관절을 이렇게 만져주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손으로 꺾고 뭐 예, 해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리치료사가 굉장한 그 노동력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따는데도 소정의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비급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급여로 돼 있는데 이 정형외과에서 이 비급여 항목의 치료를 많이 받아야 수익이 높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환자한테 물리치료 한번 하시고 근데 그거 참 도수치료가 요새 효과가 있는데 그거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보험 혜택 줍니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의료비 왕창 높아지고 물론 본인 이 서비스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도수치료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수치료가 1년에 1조 원대래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한 겁니다. 그리고 저 도수치료 시장이 커지니까 당연히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따고 도수치료 쪽으로 해서 인생을 설계하는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 자체 도수치료가 넓어지는 것 자체를 제가 뭐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하려면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게 끼워 팔기식으로 의료보험 급여 항목이 있는 물리치료에다가 슬쩍 섞어 넣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편법으로 의료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비정상적인 확대거든요. 네. 네. 자, 아울러서 지금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안과에서는 백내장 수술하러 가면 백내장 수술은 사실 간단합니다. 예. 긁어내면 되는 건데 물론 뭐 안과 의사분들은 그게 간단하지 않아 그럴지 모르지만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권해요. 예. 이거는 4,50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끼워 팔기도 이제 앞으로 좀 철저히 보겠다는 거죠? 이게 안경이 그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다초점 렌즈는 굉장히 비싼 거고 수정체에다 이거를 넣는다는 거예요. 내부에다가 시술을 하는 거기 네네.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 몇백만 원입니다. 이걸 비급여로 하는데 백내장 수술은 실제로는 그 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료 수가가 높지 않아요. 안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백내장 수술을 하러 간 분한테 이거 쓰면 좋습니다. 당연히 좋겠죠. 돈을 몇백만 원씩 쓰는데 안 좋을 리가 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끼어 팔기로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이런 비정상적인 의료시장 확대는 우리 국민적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이제 마늘 주사, 뭐 신데렐라 주사란 말 고 네. 박사님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이런 병원을 안 거는 가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너무 비싸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으로 하는데 네. 이거는 앞으로 정부가 권장 가격을 제시해서 좀 통제하겠다. 그러면 좀 낮을겠습니까? 그래서요. 권장 가격을 하면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 이런 시장의 그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상 가격을 한다는 게 어쨌든 그 들어간 원료비라든지 또는 뭐 단가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를 엄밀하게 계산해서 네. 여기에 들어가는 의료진들의 수고까지 포함해서 네. 단가 책정을 적정 가격으로 하면 지금보다 굉장히 낮아질 거예요. 네.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별로 돈 안 되는 건데 굳이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정을 할 거다. 그러면서 자정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민감한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이미 여러 번 나왔지만 설 연휴 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의 구체적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00명은 무조건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자,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할 때 또 복지부의 시사를 볼 때 2,000명에 가까울 것이라고 해요. 네. 지금 그 의료계 전문가들의 예측으로는 2035년이면은 의료 인력이 15,000명 이상 부족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사 1명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의대 입학을 해서 뭐 예과 본과 거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가 되는 그래서 환자를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최소 10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과 2년, 본과 4년 계산해 보시면 금방 나와요. 금방 나오죠. 자, 그러면 35년에 15,000명 부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10년 전인 2025년부터는 그것을 염두에 둔 의대 정원을 적절한 수준으로는 올려가야 되는 거예요. 선증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의식은 의료계도 다 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무조건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거 아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의대 정원을 늘려도 그 효과는 10년 후에나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방 의료의 붕괴거든요. 네네. 근데 필수 의료는 생명을 직접 다루는 영역입니다. 의료 영역 중에서 필수 의료 영역이 이를테면 생명을 직접 다루는 거니까 어떤 분야인가 하면은 갑자기 뭐 차 사고가 나서 막 여기 막 터졌어요. 그때 쫓아가는 응급실. 이게 필수 의료입니다. 그다음에 산부인과가 필수 의료입니다. 산부인과는 그 중에서도 특히 두 명의 생명을 동시에 다뤄요. 대부분의 경우. 네네. 그런데 산모나 태아가 다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네. 거의 무력한 상태의 두 명의 생명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고가 나면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가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성인들이 가장 많이 사망되는 원인 중에 이를테면 뇌출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관. 그러니까 뇌신경외과.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흉부, 심장마비. 그렇죠. 개용 수술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수 의료예요. 그럼 필수 의료는 이 의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네네. 다른 의료도 다 중요하지만 다른 의료는 이렇게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걸 구별하거든요. 근데 이곳에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일은 힘들고 위험한데 잘못하면 생명이 잘못되니까 그러면 바로 의료 분쟁이 터지고 네. 사본 리스크가 따라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내가 의사는 하지만 필수 의료는 가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의료계는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먼저 나와야 된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의대 정원 얘기를 하더라도 순서상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이 필수 의료 분야, 지방 의료 분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어요. 그렇죠. 내놓고 저는 의료계가 윤석열 정부의 그런 이 필수 의료, 지방 의료에 대한 대책에 대한 상당한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걸 전제로 이제 의대 정원 문제를 발표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략 1,000명 정도라면은 의료계도 크게 반발이 없을 거예요. 네.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는 의료계의 공론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의료계는 한 1,000명 생각하는데 정부가 갑자기 2,000명을 발표해버리면 이 사이에 상당한 갭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의료계가 집단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을 앞두고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또 지금까지 대화로 풀어왔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그렇게 갭이 너무 크게 발표하는 것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뚜껑은 곧 열립니다. 자, 의료계의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최근 대한전공의 협의회가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 의대 정원을 하면 집단 행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집단 행동 지금 발표 전이니까 저는 그 위력을 과시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나 지금 의료계가 그렇게 쉽게 집단 행동에 들어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의료계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의료 리스크 해소라든지 네. 이런 문제들을 윤석열 정부가 전향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오로지 의대 정원 한 문제 가지고서 집단 행동에 성급하게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 여론도 살펴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이런 설문조사 결과 움직임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고 단호합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는 1,000명 이상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했습니다. 이게 여론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저 여론조사에서 의미 있는 것은요. 이른바 이제 정치조사를 할 때 보면은 그 보수, 진보 나누고 여야 나눠서 지지율이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이 조사만큼은 여당 지지자나 야당 지지자나 젊은 층이나 노령층이나 압도적으로 의대 정원 필요해. 그러니까 보수, 진보 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것은 국민적 공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소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고 공론이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설 연휴 전에 그 구체적 수치가 나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고성국 박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제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이름을 앞세워 투자나 송금을 요청하거나 부고, 청첩, 또 택배 배송을 알리는 그럴싸한 문자 메시지들 많이 받아보셨죠? 하지만 무심코 누르시면, 열어보시면 큰일 납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혹시 이혼하셨어요? 제가 남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지 대충. 대부업체에서라도 빌릴 수 아니 빌리고 진짜 너무 아까운데. 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백기종 동국대 법무대학원 지도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스미싱, 피싱 다 영어입니다만 이런 범죄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금융위원회 직원들까지 피해를 봤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금융위원회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부서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근본적인 해결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출처 불분명의 URL 인터넷 주소가 이제 옵니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부고 문자예요. 뭐 아버지가 새벽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아니 평소에 그 구성원이나 조직원 간에 내가 내 행사에 이제 오셨던 분인데 내가 실수로 안 가게 되면 얼마나 이게 결례입니까? 한국에서는 큰일이죠. 이게 이제 우리 한국 특히 그 정서적인 문화적인 이런 요소를 파고드는 범죄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클릭을 할 수밖에 누구야? 도대체 누구지? 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URL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보이스피싱 범죄의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됩니다. 작살이 꽂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제 개인정보가 탈취가 되고 그리고 이제 2차, 3차 피해가 왜 생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저도 한 5천여 건이 저장돼 있거든요. 네. 이게 탈취가 되면 이제 그 5천여 명에게 모두 2차, 3차 가해가 돼서 또 역시 스미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죠. 네. 자, 이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스미싱이 뭐고, 보이스피싱이 뭐고, 이거 사실 영어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다르죠? 네, 이제 스미싱, 그 SMS, 이게 문자, 전화 문자, 여기에다 이제 피싱을 그 소위 낚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싱은 앞에가 F가 아니고 그렇죠. 퍼스널 데이터예요. 그렇죠, 그렇죠. 뒤에 싱은 피싱, 그렇죠. 낚시예요. 낚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걸 합성으로 하는 것이 스미싱 문자라고 하는데 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탈취를 한다거나 또 악성 코드를 설치, 감염, 그래서 피해를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만들어낸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낚시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개인정보 낚시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고 또 이제 그 스미싱은 그 주소를 누르면 안 되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악성 그렇죠. 코드. 네. 자, 악성 코드가 설치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악성 코드는 이제 피싱범이 만약에 스미싱 문자를 이제 클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상대방이 장착해 놓은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면서 내 휴대폰에 있는 모든 개인 정보라든가 아니면 또 금융 정보라든가 이런 게 모두 빠져나가게 됩니다. 특히 아주 심각한 피해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지인들이 저장된 사람이 2차, 3차 피해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이 계좌라든가 은행 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주민등록이나 신분증, 운전면허증을 저장돼 있으면 이걸 탈취를 해가지고 범죄에 이용하기도 하지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융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인출을 해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부 스미싱 피해자들 자신이 스미싱 당했다는 걸 아예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하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가 아니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 기록을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범이 문자를 네. 보내고 난 뒤에 그 기록을 없애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받은 피해자 당사자는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면 무슨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심을 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서 큰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자기 몸에 작살이 꽂혔는데 안 보이는 데 꽂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박상규 앵커께서 이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약살이 꽂혔는데 통증이 없어요. 안 아프고. 그리고 보이질 않아. 피도 안 나고. 바로 이게 기록 삭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모르니까 피해가 커진다라는 그런 논리죠. 한마디로 안 보이는 인터넷 작살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암수 범죄라고도 일컬어지는 그런 네, 내용입니다. 암수 살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이 보이스피싱 얘기를 좀 더 깊숙이 하겠습니다. 이런 전화금융 사기 피해액이 지난해 자, 얼마나 될까요? 무려 560억 원을 넘었다고 하네요. 네, 이 전화금융 사기가 사실은 지금 연간으로 보면 수천억에 되는데 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23년 9월 달에 398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483억에서 561억으로 늘어버리는. 작년 10월부터 막 확 올라갔어요. 네, 이 증가 추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 특히 서민들 삶이 피폐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오히려 금융 사기,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가 훨씬 늘어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이 국가 통합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로 한계가 있다, 단속에. 그래서 가장 먼저는 정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 사칭형, 대출 사기형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택배, 부고, 건강보험공단입니다. 뭐 관세청입니다. 이러니까 이거 다 좀 관련이 있고 무서운 기관들이잖아요. 사실 이제 생활 밀접형이라고 하는 범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금융이라든가 금감원, 그다음에 검찰, 법원, 경찰에서 연락이 오게 되거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대환 대출이라고 합니다. 네. 내가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갈아타는 거죠. 금리 갈아타기. 그렇죠. 이게 대환 대출이라고 하는데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어떤 경우냐, 수법이 신용을 올려줄 테니까 일정 부분 신용 회복을 하자. 그래서 돈을 요구를 합니다. 솔깃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속아서 이제 입금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피싱 범죄가 되는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금감원, 또 경찰, 검찰, 법원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속는 경향이 어떤 경우냐면 2030 세대가 이 수사기관 사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스펙이나 커리어가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다른 매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사, 교수, 심지어 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속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속아요. 그걸 파고든다라는 거죠. 네. 자, 누구나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대하면 오히려 안 속는다는 얘기도 되는데, 자, 스미싱 범죄 예방 광고도 요즘 들어 부쩍 늘었습니다. 그 한 장면 직접 함께 보겠습니다. 공약미를 대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를 좀... 보내야지. 아버지를 위한 일인데. 링크를 클릭하라고? 해도 되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관하로 출두를 하시 금융범죄? 내가? 청아, 가훈을 잊지 말거라.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시오. 눈을 뜨면 예방책이 보입니다. 네, 트로트로 유명한 그 김다연 양, 또 아버지 뭐 다 아시는 김봉근 씨죠. 네. 다 익숙한,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자, 이런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속는 경우가 바로 말씀하셨지만 경찰, 검찰, 법원을 사칭하는 스미싱범들 때문입니다. 사기범들 수사 때문에 연락드렸다, 이렇게 하면 저도 사실 한번 깜빡 속을 뻔했거든요.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30 세대에서 34%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는 이제 범죄인데요. 사실은 경찰, 검찰, 법원을 사칭한 이 범죄에 대한 3,400억 원이라고 나오잖아요. 16,000여 건인데. 압도적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통 사람들이 어떤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속 전화를 하게 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하는데 특히 가장 또 유의할 점이 있어요. 지금 못 믿거든요. 보이스피싱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감염된 코드로 전화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112로 확인을 해보세요. 아니면 금감원으로 확인을 해보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화를 끊어요. 그러면 내 전화로 거기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중개 변작기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이 코드가 감염이 된 이런 전화가 바로 어디로 가냐. 보이스 피싱 범죄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제가 당한 경우는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점잖은 남자 목소리가 나와요. 네. 중앙지검 200 몇 호입니다 이러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도 30년 기자 생활했고 경찰, 검찰 기자 생활을 했는데 속게 되더라고요. 가장 많이 또 속는 경우는 이겁니다. 화상통화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검찰청 이 검사 명패 그다음에 검사청의 검찰청의 로고. 그런 걸 보여주나요? 예,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냐면 위작을 한 체포영장 그다음에 내 그 전화 주인공의 이름을 체포영장이 지금 발부돼 있다는 것을 화상통화로 보여줍니다. 야, 사기범들도 그냥 영화 하나 찍는구만. 안 믿을 수가 없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죠. 심지어 제가 앞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네네. 지방대학 교수가 무려 10억이 넘는 돈을 이 보이스피싱으로 사치를 당한 교수님이 예,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화상통화를 보고 믿어가지고 믿죠. 10억 믿게 원을 되니까. 예. 그래서 계속 그 상당한 시간 동안 무려 10억이 넘는 돈. 나중에 이제 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 돈이 어디서 났냐면 심지어 이 교수가 대출까지 받아서 그대에서 보이스피싱범에게 준 사례도 있습니다. 네, 참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그 기관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과정까지도 감쪽같이 속인다면서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보이스피싱범이 전화를 하게 되면은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범에게 가죠. 그런데 여러 가지 형태로 믿게끔 해버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금감원이라든가 경찰, 검찰 112 신고를 했는데 내 전화가 그분들이 받아요. 예전에는 보이스피싱범이 어떤 거였죠? 조선족 스타일의 이 사투리나 뭐 방언이 나왔죠. 아 무슨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거 흉내내서 그렇죠. 인기를 끌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경우냐면 실제로 한국인들이 중국의 서버가 있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경기도나 서울마시 표준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족 말투는 보이스피싱범. 그런데 전문 용어를 또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깜빡 속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의 완벽한 표준말 이 중부권 그 말을 쓰고 거기다 전문 용어. 남한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전문 용어까지 쓰니까 그렇죠. 안 속을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뭐 법원이나 검찰이나 수사 용어라든가 경찰이 사용하는 어떤 범죄 용어라든가 그다음에 금감원이 사용하는 어떤 경제적인 전문 용어 이런 것까지 쓰면서 이 서울 수도권의 이 정확한 표준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정말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자, 점점 으슬으슬해집니다. 최근 영화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영화 얘기를 좀 하죠. 실제로 보이스피싱범을 잡은 한 시민의 실화를 주제로 했습니다. 그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이게 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지 대충. 대부업체에서라도 빌릴 수 아니 빌리고 진짜 너무 아까운데. 혹시 동반이셨어요? 제가 남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여보세요, 김덕희 고객님. 누구세요? 저 화성은행 손진영대입니다. 손대리. 너 어디였어? 제가 아는 것 다 말할게요. 그냥 신고만 해주세요. 손대리가 전화가 와가지고 제보를 하겠다고. 야, 뭐, 니 지금 뭐 친다고 가서 뭐 두목이라도 잡아오겠다 뭐 이 말이야.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진짜네. 중국 가자! 주인이 그만 마셔라. 에리마! 나만 믿으시오. 골센터 좀 못 잡힌다. 야, 김덕희 어디야? 기수가 진짜 일냈네. 네. 뭐 라미란 씨, 염혜란 씨, 뭐 쟁쟁한 연기파 배우들이 보입니다.
이런 영화가 나올 정도로 시민 암흑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막에 이미 나왔습니다만 여러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이런 문자를 종종 요즘 받습니다. 지인의 부고, 결혼 청첩, 택배 배달 이런 걸로 지금 막 문자들이 오거든요. 예, 저도 그러면 이제 속기가 십상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저 시민 덕기 사실 뭐 다 아는 영화이고 저도 저 영화를 봤는데 보셨어요? 경기도 지방에 있는 굉장히 영세한 분이 정말 아이를 키우면서 혼자 키우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해서 정말 인생이 몰락하는 형태까지 이르러서 결국은 경찰에 신고를 해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 많은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중국 항저우라는 곳을 가서 나중에 경찰과 협업을 해서 체포를 하는 건데 지금 설 명절 앞두고요. 자, 택배 주소. 그다음에 택배가 왔다고 하니까 누구라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선물 왔다는데. 네.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입시절 같은 경우에는 합격 여부 바로 의심 안 하고 바로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다리던 거 아닌가 해서. 네.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지만 부고 청첩, 특히 결혼 청첩, 그다음에 또 이제 요즘 유행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재혼 청첩장입니다. 네? 재혼. 재혼한다고? 네, 제가 항원역에 재혼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무시하지 못할 분의 이 청첩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럴싸하거든요. 클릭을 그분 하죠. 홀로 산 지 오래됐는데 그렇죠. 재혼하나? 네. 주변에 이혼해서 사는 또 홀로 사는 분들이 머리에 굉장히 크게 떠오릅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결례하면 안 되지 바로 클릭을 하죠. 그 순간 코드 감염이 되고 악성 코드가 심어지는 그리고 내 개인정보라든가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이 탈취되는 이런 형태인데 요즘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설 명절 앞두고 택배 주소 확인 그다음에 택배를 확인해달라는 이런 형태의 이 스미싱 문자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바로 그 얘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설이 이제 코앞인데 안부 인사 옵니다. 또 택배 선물 왔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지금 여기저기 와요. 저도 실제로 여러 번 하루에도 한 두어 번 받습니다. 무조건 저는 차단 삭제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속기가 정말 쉬워요. 그렇습니다. 정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시기에 맞는 적절한 타이밍을 맞춰서 어떤 스미싱 문자를 보내게 되면 누구라도 의심을 하지 않고 바로 클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와요. 그렇습니다. 송장 번호.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택배 확인하고 주소, 택배 주소 확인해 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이런 부분에 되게 클릭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입니다. 영어로. 특히 저런 거 보세요. 세뱃돈은 CU 편의점에서 네. 설날 5만 원 이 스미싱이 오면 저것도 또 깜빡 속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이 뭐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설날 명절에 5만 원 그다음에 이 세뱃돈 소위 말하면 이벤트거든요. 누구라도 이벤트에 참여하면 5만 원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노리고 이제 피싱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URL 이런 어떤 인터넷 주소 함부로 클릭을 안 하시는 게 이 범죄, 스미싱 범죄나 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의 이 길이죠. 자, 자막에 나왔습니다만 국제전화 216 튀니지에서 온 설 문자 메시지.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건 어떤 겁니다. 이런 겁니다. 전화를 하죠. 근데 국제 전화란 말이죠. 이거 궁금해요. 요즘 하도 이제 뭐 1년이면 한 7, 8천만 명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 한국도. 근데 튀니지에서 걸려온 전화는 튀니지라는 건 모르는데 국제 전화라는 걸 알죠. 네. 그럼 내가 전화를 합니다. 궁금해서. 혹시 내 지인이 외국에서 한 거 아닌가? 당연하죠.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이 계속해서 어떤 편의 상황으로 서비스로 연결되는 이게 부가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누르면 계속 전화를 유도한다면서요. 그래서 통화료도 나가지만 부가 서비스에 관련한 접속이 되면은 계속해서 통화료가 나가는 이런 형태인데 심지어 한 번 통화에 몇백만 원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국제전화 계속 응답해 주다가 뭐 그거 몇 번 응답 짧게 하고 끊었는데 하다가는 전화요금 청구서 받았는데 200만 원. 보통 몇백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장시간 동안 하는 경우는 굉장히 큰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당하고 또 이걸 사실은 내가 이 피싱 범죄에 속아서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게 구제나 변제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SKT나 KT, LG에 전화해도 구제가 잘 안 된다면서요. 구제가 실제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걸 이쪽에서 밝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범죄가 당사자 간 회사라든가 어떤 금융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은 규명을 하고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의사가 만약에 어떤 의료 사고를 내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이거를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자기들이 이걸 규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의 잘못이 아니다, 의사의 잘못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똑같아요. 이것도 내가 규명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죠. 자, 나이대별로 사기범들이 노리는 어떤 분야가 있고요. 사기 수법도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뉘나? 사실은 40, 50대 같은 경우는 저금리 대환대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속죠. 거의 한 40% 정도 가까웠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30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그 대출, 대환대출 이런 부분이 많이 속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금융기관이나 경찰, 검찰, 법원 등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당하거든요. 특히 2030 여성들이 그렇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이라고 하면 화들짝 놀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굉장히 위축된 심리가 발동이 되면서 그 보이스피싱범들이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을 하게 되면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게 되죠. 쉽게 말해서 지금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금융 계좌에 이체를 해라.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전화를 해봐라 라고 하는데 내 휴대번호로 전화를 하면 이 피싱범들이 가로채기 전화로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112나 금감원이나 경찰이 그대로 받는단 말이죠. 강남경찰서입니다 라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하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현금을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이 가니까 금감원 직원에게 일단은 인계를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동행하라고 하는데 네. 이미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수법입니다. 네. 자, 이런 범죄는 제일 좋은 게, 가장 좋은 게요. 미리 막는 거, 예방입니다. 그리고 나서 속는 과정에서 빨리 대처하는 거, 이런 건데, 자,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할까요? 가장 먼저 URL, 출처 불분명한 URL 이런 건 클릭 안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게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재빨리 금감원이나 아니면 112 신고를 하시면 부정수급 계좌로 지급 정지가 되는데 요즘은 지연 인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그게 일시에 인출이 안 되거든요. 지연 인출. 네. 그래서 이걸 알고 빨리 신고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피해복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금융회사 같은데 나중에 어떤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쉽지는 않지만 일단 신고를 가장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티즌 코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티즌 코난. 시티즌 코난. 시민 코난이네요. 그렇죠. 소위 말하면 경찰대하고 경찰청 주관에서 민간 시큐리티 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만든 어플입니다. 네. 이걸 깔아놓게 되면은 이 소위 말하면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시티즌 소위 말하면 코난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보이스 피싱이 낚이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저거 그러니까 쉽게 시티즌 코난이라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같은 데 네. 치면 나오나요? 예, 경찰청에 들어가 보면 그 시티즌 코난을 어플을 까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찰청 사이트로 일단 들어가서, 네네, 들어가서. 검색창에다가 그렇습니다. 시티즌 코난. 네. 네. 그렇게 되면 경찰청에서 이제 그 지시하는 대로 안내를 해서 어플을 깔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런 그 스미싱 문자라든가 보이스피싱 이 범죄에 대응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휴대폰 보안 설정을 강화해라. 네네. 업데이트를 자주 하라. 네. 근데 이건 이제 젊은이들은 따라가는데 저까지도 하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자식 손자들한테 부탁해야 되나요? 예, 제가 그래서 일부 매체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가 4050이라든가 심지어 고령층 아니면 2030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플이라든가 보안 앱을 설치를 하는 부분인데 업데이트 한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노령이나 고령층에서 쉽지 않거든요. 우리 박상규 앵커께서도 말씀을 이제 토로를 하시는데 바로 자식들. 저는 한다니까요. 네, 그래요? 자식들 아니면 주변의 젊은 분들 이런 분들 또 은행에 가시면은 이 은행원들 말고 현장에 계시는 청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깔아주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가는 경찰관들에게 시티즌 코난 좀 깔아주세요 하면 순찰차, 교통, 그다음에 지구대 파출소 아주 잘 깔아줍니다. 그렇게 이 방송 보고 부탁했는데 안 해주면 신고해야 되나요? 절대로 안 해주지 않습니다. 네, 아주 알겠습니다. 급한 상황 아니면. 휴대폰에다가 절대 또 신분증, 운전면허증 요새 디지털로 많이들 내려받아서 깔아두는 건 좋은데 절대 보관하는 건 좀 생각해 보시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당했다. 실수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바로 이 금융 관련한 기관, 그다음에 경찰에 일단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사후에 변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향후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범죄 피해를 보는 방지책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 스미싱 하면 비행기 모드로 바꿔라. 이건 무슨 얘기죠?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비행기 모드를 설정을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통화가 차단이 됩니다. 일단. 네. 그래서 비행기 모드로 해 놓으시면 차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 금감원 관련한 부분들, 경찰, 이런 또 인터넷 진흥원 이런 데다가 협조 요청을 하게 되면은 내가 피해 변제를 받거나 방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휴대폰이 악성 코드에 완전히 그 인터넷 작살에 꽂히게 확실하다 공장 그러면 초기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장 초기화. 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이게 이제 날아가게 하는 위험은 있지만 공장 초기화를 단행해라. 예, 초기화, 공장 초기화를 단행하게 되면 더 이상 이게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다시 색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유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긴 말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정책의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